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한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메지온의 미래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금 시점이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시장 전체가 정말 숨을 죽인 채 메지온의 핵심 신약이죠. 유데나필의 마지막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네, 이 회사는 사실상 유데나필이라는 이 카드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고 실패하면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 같은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핵심 변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어떤 신호를 진짜로 믿어야 할지 그 플레이북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분석은 그냥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이분법적인 질문을 좀 넘어섰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임상 결과가 발표된 그 다음에 펼쳐질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또 각 단계별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지 그 진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승인 여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성공이냐 이걸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짜 시그널은 무엇인지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도대체 유데나필이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겁니까? 유데나필은 단심실증이라는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진 아이들이 받는 폰탄 수술이라고 있거든요. 그 수술 이후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입니다. 폰탄 수술 이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재 이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치료제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와, 세상에 없던 첫 치료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말은 즉 승인만 받으면 경쟁자가 아무도 없는 시장을 그냥 독점하게 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약업계 용어로는 미충족 의료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죠.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이 시장의 잠재 규모를 약 2조 8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조 8천억 원이요? 네, 여기에 희귀약품으로 지정돼서 승인받으면 7.5년간 시장을 독점할 권리를 보장받았고요. 2040년까지 유효한 용도 특허까지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고에 한번 임상에 실패했던 이력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첫 번째 임상 퓨얼1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두 번째 임상인 퓨얼2는 사실상 성공 확률을 극도로 높여놓은 설계된 시험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잠깐만요. 설계된 시험이라는 건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데이터를 좀 조작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나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계라는 건 데이터 조작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약의 효능을 가장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 자체를 최적화했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최적화했다. 네, 결정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FDA의 조치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FDA가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 즉 P값을요. 보통 신약 기준이 0.05 미만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0.1 미만으로 완화해줬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보통은 더 엄격하게 굴지 않나요? 이건 거의 FDA가 우리가 보기에 이 약은 가능성 있으니까 허들을 좀 낮춰줄게 이렇게 말해준 거나 다름없네요. 정확히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시그널이죠. 그리고 둘째는 임상 설계가 훨씬 정교해졌어요. 1차 임상 때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운동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슈퍼폰탄 환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비유하자면 약효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인들 사이에 우사인 볼트가 섞여 있었던 셈이군요. 약을 먹든 안 먹든 원래 너무 잘 뛰니까 데이터에 노이즈가 생긴 거고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임상에서는 이 우사인 볼트들을 제외하고 약효를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보완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센트럴랩 방식을 도입해서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했고요. 임상 참여 절차도 하루 만에 끝날 정도로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히 두 번째 시도가 아니라 족집게 과외받고 오답 노트까지 완벽하게 끝낸 뒤에 치르는 재시험 같은 느낌이네요. 심지어 FDA가 힌트까지 준 셈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임상시험을 대행하는 기관, CRO라고 하죠. 네, CRO요. 이 CRO에서는 내부적으로 성공 확률을 90% 이상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90%요?
그런데 CRO는 결국 돈을 받고 임상을 진행해주는 을의 입장이잖아요. 고객사인 메지온에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숫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CRO의 예측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 100%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내부 데이터를 보고 저런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 자체는 임상 설계의 견고함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구체적인 주가 예측도 있겠죠. 성공했을 때 잠재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네, 일부 분석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가치 평가를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폰탄 환자가 약 2만 명인데요. 이 중 절반인 1만 명에게 연간 약가를 15만 달러로 책정한다고 가정해보죠. 연간 15만 달러요? 네, 그렇게 되면 연매출 2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평균적인 주가 수익 비율, PER 20배를 적용하면 시가총액이 20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20조 원이요? 지금 메지온 시총이 한 2조 5천억 원 수준이니까 거의 8배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PER 20배는 바이오 기업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인가요? 좀 낙관적인 수치는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PER 20배는 사실 아주 공격적이지도 아주 보수적이지도 않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변수가 많겠지만 이 계산은 유대나필이 가진 잠재력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죠. 시가총액 20조 원이라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일수록 어딘가 숨겨진 함정이 있기 마련이죠. 임상 데이터 외에 이 장밋빛 시나리오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는 임상 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사법 리스크요. 약 개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메지온의 주요 주주인 LG복지재단 구현경 대표와 그 남편인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 내부자 거래 혐의 말씀이시군요. 네, 이는 회사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기업 거버넌스 문제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임상 성공과 무관하게 주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신뢰 문제다. 회사 내부의 다른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메지오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전형적인 연구개발 기업입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직원을 54명에서 18명까지 대폭 줄이기도 했고요. 아, 정말요? 네, 또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박동현 대표의 경영 방식이나 스톡옵션 문제에 대한 불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잡음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러고 보니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도 떠오르네요. 임상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다 반영돼서 막상 발표 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바이오 주식에서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죠.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 오르다가 막상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메지온 주가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이미 180% 넘게 상승했거든요. 180%나요? 네. 따라서 결과가 좋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엄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 즉 임상 실패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만약 P값이 기준선인 0.1을 넘거나 혹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해도 FDA가 임상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버리면 유데나필이라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사실상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가치가 0이 된다는 건 회사의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회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주가는 최소 50% 이상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회계장부상의 자산으로 잡혀있던 약 308억 원 규모의 무형자산을 전액 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악의 경우 자본 잠식 리스크까지 불거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꿈과 실패라는 악몽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한 결과 발표 헤드라인을 넘어 우리가 찾아내야 할 진짜 신호는 무엇입니까? 핵심 전략은 단계별 확인 후 대응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임상 데이터가 좋다는 탑라인 발표 이후 진짜 중요한 다음 이정표는 바로 FDA의 공식적인 심사 개시 통보, 즉 Acceptance for Filing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 통보. 네, 이 공식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터널 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회사 측 보도자료만 보고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나리오 A, 깔끔한 성공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확률을 약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0%면 꽤 높네요. 그렇죠. 임상 목표를 명확히 달성하고 내년 초에 FDA로부터 심사 개시 통보를 받는 경우죠. 이 통보가 나와야 비로소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시장은 승인 가능성을 거의 확신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진입 또는 비중 확대 시점은 바로 이때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더 복잡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B, 조건부 성공 또는 지연입니다. 확률은 한 15% 정도로 봅니다. 데이터 자체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FDA가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하면서 CRL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CRL이요? 아, 그 보안 요구서안. 네, 이 경우 승인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NDA를 자진 철회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FDA가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죠. 주가는 아마 단기 급등 후에 큰 폭의 조정을 겪으면서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CRL이 온다는 건 완전한 실패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의 터널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의미겠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말리는 상황이겠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경우는요? 네, 시나리오 C, 명백한 실패입니다. 확률은 5% 정도로 낮게 보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임상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고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2025년 12월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가올 뉴스들을 해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변수들을 딱 4가지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데이터의 질입니다. 단순히 P값이 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걸 넘어서 최대 산소 소비량 같은 핵심 지표가 임상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게 개선되었는지, 그 개선 폭이 중요합니다. 이 개선 폭이 커야 나중에 의사들을 설득하고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 NDA 재제출 속도입니다. 좋은 데이터를 발표한 뒤에 얼마나 신속하게 FDA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지가 시장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게 늦어질수록 시장에서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강조하셨던 그 부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FDA의 공식 접수 확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식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재무 건전성 모니터링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자산 손상 처리 공시가 나오는지, 그 규모는 얼마인지 이걸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메지오는 FDA가 멍석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는 유리한 임상 조건과 세계 최초 치료제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사법 리스크와 재무적 불안정성이라는 칼날 위에 서 있는 정말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진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 결론은 임상상공이라는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흥분하거나 실망하기보다 그 이후에 나타날 진짜 신호, 즉 FDA의 공식적인 피드백을 확인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FDA의 심사 개시 통보가 나오기 전까지의 이 불확실한 터널 구간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만약 유대나필이 이 모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FDA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과연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안정적인 의약품 생산 능력 확보,
보험사들과 벌여야 할 험난한 약과 협상, 그리고 이 새로운 치료법을 현장의 의사들에게 교육하고 설득하는 과정까지 성공적인 상업화라는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FDA 승인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긴 여정의 진정한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